그리고 스페인이 유로에서 총 3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에서 우승하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팀이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몰아서 2회 한 거? 네. 몰아서 2회 한 거? 그전에는 1960년도쯤에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가장 괴롭힌 팀이 어느 팀이다? 네덜란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랑스 아닌가요? 자, 6월 12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17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어제 이제 중국전이 있었으니까 뭐 요 이야기는 뭐 리뷰, 입중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세 분의 패널에게는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영종부터 중국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좀 답답했어요. 예. 사실 싱가포르전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하고 싱가포르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되기 때문에 끈덕지게 축구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너무 보이는 거친 반칙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가하는 반칙들 보면서 좀 짜증도 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1대0으로 이겼는데, 싱가포르전과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전은 굉장히 균형적으로 경기가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긴 했지만은 왼쪽에 너무 치우쳐서 공격을 전개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전방의 아시아 무대에서는 침투형보다는 좀 이제 비벼주고 버텨주고 공간 만들어주는 유형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톤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네, 주민규 예. 선수가 나오자마자 골이 터졌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제 경기는 좀 1대0으로 이겼지만 답답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진수 형님은? 네, 저는 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정말 좋은 조합이다. 궁합이 정말 잘 맞고 둘이 척척 맞는다. 이강인이 벌려주고 손흥민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손흥민이 도와주면은 이강인이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한국 대표팀에게는 보물과 같은 보석 같은 존재라고 생각되고, 이 조합이 정말 정상 컨디션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을 때 무언가 또 하나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찬호 형님 어떠셨어요? 그냥 뭐 사실 그게 네. 경기 자체가 중국한테는 어쨌든 간에 3차 예선을 진출할 수 있는 게 걸려있는 경기니까 네. 중국이 그렇게 나온 것도 당연했었고, 근데 늘 우리가 아시아 무대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수비적으로 집중하는 팀한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긴 거 자체에는 그냥 만족한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한 골만 더 넣었으면 태국이 올라갔을 텐데 그런 느낌? 다른 점을 우리가 그리고 했으면, 예. 지금 중간에 교체돼서 나오네. 손흥민 계속 까더네. 걔 되게 꼴배기 싫더군요. 아마 비슷한 결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어제 경기 치르기 전까지 중국과 우리나라의 상대 전적이 37전인데 네. 우리가 2패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 공황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게 우리가 매우 강하잖아요. 물론 축구에 있어서 중국 국민들도 중국 대표팀의 상황을 좀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놈의 중화 사상 때문에 약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잖아요. 중국인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1대0 되고 나서 톱시드에 들어간다는 게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니까 우리도 힘을 좀 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게 좀 저는 좀 아쉬웠어요. 네. 다 뭐 영주형, 진수형, 찬호형 의견은 대부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유로 얘기가 쭉 있어가지고 바로 본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질문 드리죠. 저는 유로 진짜 딱 라이브로 제대로 봤던 거는 04부터요. 00은 사실 어설프게 기억이 나요. 이런 바보, 저 바보, 손가락질해야 돼. 그러니까 다들 형들이 얘기하는 게 9600 이거 장난 아니었다고. 00이 최고였죠. 네. 유로 2000이 최고죠. 공사가 네. 최악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맞아요. 최악이었어. 저는 그때가 00 대비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비교돼서 네. 더 그랬어. 저는 이제 00은 사실 제대로 못 봐고 이제 04부터는 거의 풀경기로 봤던 세대인데 형들은 언제부터 보셨어요? 공사는 저희 그리스 사람들만 좋아했을 거예요. 네. 포르투갈 준우승했던. 영종이 언제부터 보셨죠, 유로? 저는 네. 그러니까 전 경기를 이렇게 다 챙겨보겠다고 생각한 건 00부터예요. 96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결승전? 그때부터 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96이 잉글랜드에서 펼쳐졌는데 네네네. 앨런 시어러가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이 드디어 우리가 메이저대회 우승한다고 떵떵거리다가 비오프한테 당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승에
독일하고 체코가 올라갔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체코도 정말 대단했었는데 네. 포보르스키. 네, 퍼보르스키나 다 있었는데 결국은 독일이 우승하는. 네. 독일이 그게 마지막 우승일 거예요, 유로에서. 아, 그렇구나. 네. 네. 그거 보고 나서 결국은 90분 열심히 뛴 다음에 독일이 우승하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독일이 우승했기 때문에 98년에 어떻게 보면 좀 안이하게 나간 거지. 프랑스 월드컵 때 네. 독일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 세대 교체가 됐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때 우승하고 나서 예. 세대 교체를 좀 안이하게 생각해서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물론 8강까지 나가긴 했었지만 그때 크로아티아한테 졌을 때 그 얘기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결국 유로 2000에서 후대게 당하고 난 다음에 아, 녹슨 그래요? 전차라는 그런 오명도 썼었고 그러면서 이제 독일 축구가 개혁하기 네, 시작했었다. 그래서 유소년에게 투자하기 시작하고 지도자를 육성해야 된다고 지도자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 나겔스만이라든가 이런 뛰어난 감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나이 때 감독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럼 세 분은 96부터 보신 거예요? 네, 저도 96. 저도 96인데 96은 제가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볼 때가 저도 아니에요. 열심히 볼 네, 때가 열심히 저 볼 때가 열심히 볼 때는 아니에요. 큰 경기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이제 게임할 때. 네. 저는 이제 게임 열심히 하던 네. 세대니까 제가 20살 때잖아요. 네. 게임 열심히 하던데 그때 제가 그걸 갖고 있었습니다. 닌텐도를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 닌텐도 중에서 실황사커라는 게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 일본에서 일본 게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 코나미에서 만든 예, 건데 예, 예. 코나미가 게임이 축구 게임이 두 개가 유명한 게 하나가 실황사커고 하나가 이제 위닝 11이에요. 아, 그쵸. 두 위닝 개가 11 엄청 많이 유명한데 했죠. 근데 예. 실황사커는 예전에 이제 닌텐도에서만 쭉 나왔던 그런 게임이어서 예. 실황사커를 하면은 거기는 재밌는 게 시나리오 모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대회, 월드컵이나 아니면 유로 같은 대회에서 막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역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실제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예, 그거 예, 하면 예, 엄청 예.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 저는 그때 열심히 소개팅하고 술 아, 마시고 네. 가장 화려하셨네, 형님이. 네. 아니, 이거 뭐 그때- 믿을 수가 없어. 그게 어. 20살, 21살 때예요. 그 신도림 때? 네. 신도림에 있을 때? 그래서 아니 그 다음. 그 다음인가? 그 전이죠, 아, 그 전. 그 전이지. 네. 예, 예. 그래서 그 96년도 9월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네. 예.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보내버린 거지?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니까 야 너 군대 가라. 그래서 군대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유로 전체적으로 과거 이야기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소소한 토크 느낌으로 갑니다. 그 이번 코너는요 시청자분이 내용을 정리 제공해주신 통계 자료를 토대로 환희 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승범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고요. 유로 2024에 대한 이모저모 소소한 막 깨알 같은 정보들로 스몰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모저모 참가팀이요 첫 대회 4개 팀에서 24개 팀으로 20개 팀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80년에 8개, 96년에 16개. 아, 근데 96 재밌었다고 하셨잖아요. 팀이 적다 보니까 더 강한 팀들만 모이고 이래가지고 재밌는 네. 것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16개 팀이 예.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좀 이상적인 구도. 왜냐면 저도 딱 4개고 4개에서 2팀씩 이제 올라가죠. 8강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전에는 8개 팀만 나갔으니까 좀 빡빡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유로는 그 전에는 못 나가는 나라들 되게 많았어요. 강팀이라 할지언정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로는 본선에 가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렇죠. 네, 본선에 가야지만 거기서 네. 무언가 뭐 운이 따르든 뭐가 따르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 16개 팀이 있을 때가 굉장히 좋았던 게 네. 경기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력이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높죠. 네. 조별리그부터 그냥 네. 쭉 그럴 수 있겠다.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 한 경기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욕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대회도 이제 좀 짧으니까 16개 팀이면 네. 2016년에 24개 팀 체제로 바뀌었고요. 1960년 첫 대회가 예선 거쳐서 본선 4개 팀이 참가했는데 프랑스, 체코, 유고슬라비아,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었다고 네. 합니다. 네. 초대 우승팀이 소련. 네, 그래서 이때 야신이 그쵸. 미쳐 날뛰어서 예. 야신 골키퍼가 명성을 얻었죠. 예. 추후에 24개 팀이 뭐 한참 뒤에는 유로가 32개 팀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생각할 좀 때는 어려워 아니라고 보이긴 봐요. 해요. 네. 32개까지 너무 많다는 느낌입니다. 32개 지금도 이미 거의 절반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각?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네네. 수익적으로 접근하면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네. 생기긴 할 테요. 할수 있죠. 네, 할 텐데 결국 이 대회를 구성하고 이거를 이제 주최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축구인이잖아요. 네네네. 축구인들이 이 경기력 저하를 그대로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
출전국들이 늘어간 이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네. 이게 더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더 불거질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지금에서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해봤거든요. 16개 예전으로. 네네네. 이게 24개 팀에서 32개 팀으로 팀이 늘어난다는 건 네. 일단 UEFA의 수익적인 측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명분은 결국 유로가 그들만의 대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로 본선에 못 나가는 팀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출국수를 늘려야 된다는 게 이제 명분이 되겠죠. 예. 근데 당연히 경기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경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6강부터 보자, 8강부터 보자, 4강부터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수는 많아지지만 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중계권이라든가 수익도? 이런 네. 부분에서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 아마 이번 월드컵 이후 월드컵 결과 분석했을 때 예. 진출국이 이렇게 늘어나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안 됐고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런 걸 토대로 생각을 하겠죠. 월드컵이랑 유로 격차는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차이는 예. 거의 없죠. 거의 없다. 거의 없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16개국이 참가했을 때는 유로가 더 수준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훨씬 많았죠. 네,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16팀 딱 압축해서 올린 거니까 네. 경기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더 높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물론 유로 2004 같은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근데 그것조차도 그리스라는 그 팀이 거의 기적 같은 그 스토리를 쓰면서 올라간 그렇죠. 거니까 그게 이제 경기 자체 그리스 경기 자체는 재미가 없었지만 네. 그 팀의 서사로만 놓고 보면 야 이게 되는구나. 그 전에 이제 덴마크가 우승했던 그쵸. 것처럼 맞아요. 92년도에 그 데니스 네.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별명을 얻으면서 우승했던 것처럼 그런 서사가 가끔씩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월드컵은 그런 여지가 거의 없거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월드컵은 유로 우승팀들이랑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팀 비교하면. 유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예외적인 우승들이 간혹 나오는데 네. 월드컵은 그러니까 돌풍을 일으킨 팀을 해면 뭐 4강 이 정도까지는 가도 그거 이상은 잘 안 되는 느낌? 근데 왜 그런 돌풍이 월드컵은 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월드컵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강팀과 약팀이 섞여 있잖아요. 예. 근데 유로는 적은데 어쨌든 빡빡하다. 적은데 예. 그 안에서 어쨌든 올라온 팀이면 최소한의 경쟁력은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한 번 진짜 운때 맞아가지고 혹은 팀 컨디션이 너무 좋아. 아니면 한 팀에서 한 두세 명이 미쳤어. 갑자기 이때 갑자기 애국자 모드가 빡 발동이 됐어. 그럼 가능하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과거에 16개 팀이 나왔는데 네. 이때 출전했던 팀들은 어떻게 월드컵의 대회에서 보면은 거의 토너먼트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수준의 팀들이 올라왔던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한번 기세를 타면은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졌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거기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대륙을 돌고 그리고 모르는 팀을 상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정보가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의 경기 결과를 치를 때는 결국 이제 변수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실력적인 측면이 나중에는 드러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많이 먹는다고 우승하는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고 예. 유로 대부분이죠. 네, 하는 애들만 해. 그냥. 네, 유로는 뭔가 그때 필 받은 팀이 팍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덴마크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렇죠. 물론 돌아보잖아요. 예.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짜증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그리스의 조직력과 경기력은 우승할 만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트피스의 득점력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스의 수비 조직력이랑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네. 한준희 해설위원이랑 그 그리스의 매 경기를 돌아보면서 네네네. 분석했던 게 기억나고 예. 그리스가 정말 준비가 잘 된 팀이다. 모든 팀을 상대할 때 다른 형태로 대응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게 기억나네요. 예. 네. 자, 두 번째 이모저모 유로 1984부터 3, 4위전이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 월드컵 3, 4위전, 유로 3, 4위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3, 4위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네. 좀 긴 빠지지 않나요? 네. 네. 저는 근데 월드컵은 있는 게 좋은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월드컵은 예. 세계 3등이잖아 어쨌든. 그쵸? 예. 거기서 이제 예. 3, 4위전 해가지고 이기면 세계 3등이잖아. 나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그 3, 4위전에 나가는 예. 선수들과 감독들 인터뷰 보면 결승 진출이 좌절됐을 때 그 네. 좌절감이 있는 가운데 맞아. 3위 자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3, 4위전 네네네. 치르는 네네네. 감독들이.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3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는 하지만 결국 의심이 들고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의 3, 4위전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러니까 경기들을 보다 보면은 임하는 자세들이 좀 다들 달라요. 정말 3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팀들도 있는 반면에 아 이제 좀 됐다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팀들도 있다 보니까 네. 좀 김이 빠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보는 팬들도 경기 볼 때 그냥 진짜 흔히 말해서 각 잡고 보다가 3, 4위전은 조금 그냥 이제 결승전 다음 날에 있구나 이 네. 느낌으로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예, 있어요. 예, 왜냐면은 2002 월드컵 때 난 진짜 3위 하길 원했거든. 맞아. 우리나라는 다 그래. 우리나라가 3, 4위전 나갔으니까. 하필- 본인이 예. 대입되면은 우리가 대입되면은 하필 최단 달라진다니까. 시간 골이 그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냐고. 자, 세 번째입니다. 호날두가 유로 기록 역시 챔피언스리그 기록 못지않게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다 출전 04부터 24까지 6번. 아, 욕심쟁이야. 정말.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야, 대회 어떻게 6번 나와? 야, 이거 아무리 거- 운때가 맞았어, 그러니까. 얘가. 야, 24년이야 이거 무시무시한 거야, 이거. 6번 곱하면. 야, 미쳤어. 자, 최다 토너먼트 진출은 5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 만약에 이번 대회 토너먼트 진출하면 6회가 된 거죠. 그렇죠. 유력하지, 네. 그리고 네. 심지어 포르투갈은. 자, 최다 경기 25경기고요. 최다 출전 시간 2153분 뛰었고 최다 승리 12승, 최다 경기 출장 16경기, 최다 골, 예선 포함해서도 최다 골입니다. 55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날두의 이 기록이 깨지려면 어떤 선수가 몇 살 때부터 뭐 몇 살까지 좀 활약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호날두가 85년생이잖아요. 근데 네. 2004년에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딱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운때도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아다리가 딱 맞아서 자기가 성인 되는 그 시점에 딱 유로 대회가 열렸으니까 계속 쭉 출전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되는과 동시에 내구성이 엄청 좋아서 부상 없이 한 40살까지 활동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내구성도 사실 부상이라는 거 언제든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그 휴식기 때 부상 없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네. 지금 보면은 20년 동안 계속해서 진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기다가 호날두 스스로도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 된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포르투갈 대표팀 멤버도 괜찮은 그러니까 거고. 혼자만 잘해서 토너먼트 네. 가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기록 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네. 이제 라민 야말이 16세거든요. 예. 그러니까 16세의 나이에 유로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뛴다고 하면은 36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가능하죠. 야, 이렇게 활약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말도 있고 외데고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선에 15세인가 16세에 데뷔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외데고르 같은 케이스도 있으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데뷔를 하는 케이스들은 계속 나올 텐데 이 선수들이 이제 롱런을 해야 되는 거죠. 꾸준하게 그 국가대표도 토너먼트 가야 그러니까 돼. 그게 그렇죠. 어려워, 네. 그게.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국가도 요즘 흔히 얘기하는 삼루에서 태어나야 돼. 아, 3루 타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네. 여러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24개 팀이니까 예전엔 무조건 금수저야 되는데 요즘은 은수저 정도만 돼도 2루타 된다. 정도만, 2루에서만 은수저 정도만 돼도 그래 나온다. 아니 그냥 출루만 해 있어도 홈까지는 들어온다. 예. 자, 다음입니다. 대회 최연소 득점이요. 18세 4개월 20일에 득점한 유로 2004 스위스 대표 요한 볼란테라고 네. 합니다. PSV 출신이라서 이름이 네. 좀 익숙한 선수죠. 큰 기대를 받았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그에서 활약하다가 2018년에 은퇴했고요. 그 다음이 루니 18세 7개월 24일 역시 유로 2004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호날두 2004년도에 데뷔했는데 지금 24년도에 나오거든요. 예. 루니가 18세 7개월에 유로 2004에 데뷔했어요. 득점도 했고. 비슷해. 네. 근데 지금 맞아요. 은퇴하고 이제 감독 감독하고 생활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 헤나투 산체스가 18세 10개월 12일 유로 2016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야말이 이 최연소 득점 기록 깰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거의 확 실시되는 기록이 돼요? 아니야. 그 정도다. 야말이 한 골만 넣으면 한 깨는 골만 거잖아요.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말이 2007년 7월 13일생이니까 결승전 전에 경기들에서 골을 넣으면 16세 나이에 골을 넣는 거고요. 네네. 7월 14일 날 유로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예. 17세의 나이에도 골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말. 스페인이 빨리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기회가 있는 거고 한 골만 넣으면 뭐
저는 그래서 기회가 거의 많다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선에서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알바니아인데 저는 이제 네. 스페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조긴 한데 근데 뭐 이탈리아는 제가 그렇게 봐서 잘될 것 같지가 않아. 자, 그다음에 이제 대회 최고령 선수가요. 유로 2016에 활약했던 헝가리 골키퍼 키라이 가보르라고 합니다. 40세 2개월 25일이고 추리닝 회색 추리닝. 회색 추리닝. 네, 아주 네. 기억난다. 네. 이게 헝가리가 이때 잘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었고 어디서 저렇게 후줄근한 추리닝을 갖고 왔을까? 진짜 동네 슈퍼 갈 때도 안 입을 듯한 트레이닝이야. 펑펑하지만 해가지고. 근데 예. 그 트레이닝을 입고 유로 본선에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활약하는 거 보면 40세다. 딱 느낌이 옵니다. 나이가 중년이구나. 이게 느낌이 딱 옵니다. 41세 지난 페페가 뛴다면 이 기록 바로 경신이 가능한데 뭐 호날두의 롱런 비결도 얘기했습니다만 페페도 이렇게 꾸준하고 대표팀에서 오래 뛸 수 있는 비결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되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페페가 네, 왜냐면 페페가 물론 필드 밖에서는 굉장히 젠틀하다고 해요. 근데 필드 안에서는 거친 면이 있잖아요. 네, 뭐 레알 시절도 그렇고 포르투 시절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이 이렇게 길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왜냐면 거친 면이 있다 보면 자기도 부상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전 페페 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약간 강골 같은 느낌이 들거든. 단단한 느낌이 있어. 인상이랑 이쪽 보면은 인상도 그렇고 몸도 네. 그렇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그 안정환 전 선수가 하는 유튜브에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안정환 선수하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30대가 넘어가면은 선수들의 시야가 좀 더 넓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를 많이 뛰고 많이 부딪히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고 그러면 결국 시야가 넓어지고 그러면 패스할 곳도 많아지는데 문제는 체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몸이 안 따라준다. 근데 페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나이가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뛰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패스 성공률이라든가 뭐 노련한 플레이라든가 이런 게 더 상승됐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야 이거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페페가 이 나이에도 바로 직전 시즌에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걸 봐도 높은 수준에서 이제 계속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포르투갈 보면은 예전에 페르난도 쿠토도 그렇고 이렇게 나이 좀 많은 수비수도 맞아. 그냥 계속 이제 좀 쓰는 맞아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자, 페페 롱런 비결. 이것도 강골이다. 몸 관리 잘했다. 네. 이 정도 근데 될것 저는 같고. 페페 네. 보면은 예전에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얘 하는 짓이나 멜로랑 되게 느낌이 비슷하다. 펠리페 멜로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네. 놀랍게도 멜로도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현역이야 멜로도. 오, 그렇구나. 자, 그다음 주간 유로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독일 스트라이커 갭으로 시작해서 과거 유로 스트라이커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잠시 뭐 비오프 이야기도 해주셨고, 자 독일의 월클 스트라이커 갭인데요. 70년대 초에 게르트 밀러, 70에서 80년대에 칼 하인츠 루메니게, 90년대 초에 루디 펠러, 네, 루디 펠러. 그 뒤를 이어서 위르겐 클린스만, 네. 그리고 미로슬라브 클로제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다 득점자에 오르기도 했고요, 클로제는. 그리고 근데 2014년 클로제 은퇴한 다음에 독일 공격수 중에서 월클 공격수 있어라는 물음에 사실 쉽게 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2014년에 네 번째 월드컵 타이틀을 획득한 후로요. 사실 뭐 메이저 대회에서 독일이 폼도 좀 좋은 편은 아니었고 월드컵 두 번 모두 그룹 스테이지에서 떨어졌고 유로 2020에서는 1승에 그쳤습니다. 2014 월드컵 이후로 독일이 참여한 4개 메이저 대회에서 21골밖에 못 넣었는데 그 이전 4개 대회에서는 무려 50골을 넣었다고 하고요. 네, 메이저 대회 조별리그에서 독일은 항상 상대를 두들겨 패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저는 기억나는 게 한일 월드컵 때 사우디 할 때요. 그 경기가 좀 생각이 나고요. 전 독일 국가대표 슈테펜 프로인트가요. 우리가 클로제 같은 월클 공격수를 발굴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게 더 이상 무섭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요거는 좀 동의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비오프급도 없으니까. 비오프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오호프급 정도만 돼도 요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면 독일 막 엄청 잘했을걸요? 그래요? 비오프는 진짜 확실한 무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리라는 엄청난 무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가리.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 예. 근데 비오프는 예. 정말 머리가 묵은 게 페널티 에리어 밖에서 헤딩슛으로 중거리 슛을 넣는 강뚝이 그런 달려있잖아. 선수 장난 아니야. 정말. 밀란이 어떻게 우승했는데 그 비오프 머리 하나로 그걸로 우승했는데 밀란이 진짜 확실한 무기였네요. 정말 엄청나니까. 제가 비오프? 비오프를 처음 경험한 게 유로 96인데 제가 그때는 체코 축구를 이제 풀로 다 본 건 아니지만은 간헐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꼈고 예, 체코를 예. 열심히 응원하면서 왔어요. 예. 근데 비오프가 너무 공포였어 결승전에서 오. 들어왔는데 머리 맞추면은 다 위협적인 슈팅으로 예, 가고 예, 예. 수비를 간담을 서늘하게 하니까 이건 미치겠더라고. 근데 이제 결국 비오프에게 당해서 우승을 내줬죠. 중간에 대표팀 같은 공격수 생각하면은 쿠라니, 네. 마리오 쿠라니, 고메즈 요 마리오 정도. 고메즈. 그쵸? 마리오 고메즈가 예. 좀 이 계보를 이어 나갔어야 되는데 네. 마리오 고메즈가 보면은 대표팀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아쉬웠죠. 많죠. 네.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는 뭐 그 바이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리그로 오면서까지 뭔가 좀 부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본인이 막 부상 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근데 선수예요. 제 기억으로는 클로제가 초기에 데뷔했을 때도 예. 이전 공격수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아, 맞아, 아쉽다라는 맞아. 얘기가 아. 있었거든. 맞아. 그러니까 연계도 잘하고 뭐 다재다능한데 파괴력 면에서 확실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조금씩 레벨이 내려가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게르트 밀러, 카란치, 루베니게, 루디 펠러, 위르겐 클린스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클로제 얘기하는데 클린스만에서 클로제로 넘어갈 때 여기에 비오프가 같이 껴있죠. 그렇죠. 네, 사이에 네. 있었죠. 클로제 옆에 포돌스키가 있었죠. 네, 있었죠. 국대스키. 네. 예. 네. 그 다음에 클로제 다음이 마리오 고메즈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이야기한 선수들은 기대만큼 대표팀에서 활약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대형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독일의 메이저 대회 전체적으로 최근 성적 안 좋은 것에 영향은 충분히 있다. 아 그렇죠. 그건 당연히 네. 있죠. 예. 근데 이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수 전체적으로 없는 다른 나라들도 다 보면은 예. 정말 특출난 공격수를 보유하는 뭐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몇 개 국가를 제외하면 전부 다 공격수들에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걸지만 그만큼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것들이 다들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게시판에 쿠란이라든가 게시판이요? 채팅판에 채팅창이요. 채팅창에 네, 쿠란이라든가 키슬링 이야기하는데 두 선수 모두 대표팀에서는 네, 기대만큼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2014년 클로제가 은퇴한 다음에 네. 독일 대표팀의 최전방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스페인이 말 그대로 전 전성시대죠. 세계에서 전성시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08-09 시즌 팻 가르디올라 감독이 말 그대로 티키타카라고 네. 하는 그 축구를 통해서 점유율 높이고 가짜 9번 쓰고 그러면서 성적을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는 전술이라든가 인기 있는 포지션을 능력 있는 어린 선수들은 따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9번으로 뛰어도 엄청 잘할 수 있는 선수지만 스피드가 뛰어나면 나 그러면 호날두처럼 메시처럼 윙포워드 할래.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네. 사실 독일도 그 다음에 이선 자원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게체, 마르코 로이스, 그리고 외질 정말 좋은 이선 자원들이 많거든요. 지금 뭐 무시알라까지 따진다면. 그런데 최전방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독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거기서 이제 몇 개 예외의 나라가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최고의 스트라이커 얘기할 때 예. 은근히 북유럽, 동유럽이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의 중심에 있는 데에서 예.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어. 윙포워드 쪽으로 많이 오, 그러네요, 진짜. 성장을 했고 네. 북유럽, 동유럽 쪽은 이제 9번 쪽으로 이제 해서 성장을 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스페인이 그 당시에 예. 2008년에 처음 이제 처음 우승은 아니구나. 2008년에 우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도 우승하고 그다음에 또 유로 유로, 우승하고 예. 이렇게 쭉 네. 스페인 전성시대를 지낼 때 그때 생각하면 근데 다비드 비아 없었으면은 맞아요. 비아 진짜 대단한 공격수예요. 네. 그러니까 비아 같은 공격수가 있어야 돼. 아무리 그런 축구를 한다 하더라도 골을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독일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아까
유로 2000 때 완전 녹슨 전차가 되면서 대계약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네덜란드 축구고 스페인 축구거든요. 아, 독일이. 그래요? 예.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 여러 코치들을 들어오면서 유스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개선을 해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축구를 들이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독일의 강점들은 좀 희미해지는, 흐릿해지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조금 나왔을 스페인하고 나왔을 네덜란드가 거라고 생각이 독일의 들죠. 독일 풀었어. 어떻게 보면 진짜 이선자원들 네. 공 잘 차는 스타일이 예전 독일 스타일이야라고 봤을 때 조금은 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완전 과거랑 비교하면. 유로 2000 초기에 이제 예. 유소년이었던 선수들이 성장해서 이제 예. 월드컵을 우승을 시켰는데 예. 그 세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받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거죠. 여기다가 예. 그 클로제 때도 그렇지만은 요아임 내부 감독이 예. 펩 전술 엄청 따라했죠. 엄청 컨닝했어. 엄청 아, 따라했지. 그거는 국가대표 감독들은 클럽 감독들 모방을 많이 했어요. 원래. 클럽이 잘 나가면 당연히 그럴 수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덕분에 다른 이제 공격수들이 좀 기회를 받았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고메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거에 약간 네. 피해를 봤다고도 볼 수 있고 어. 더 이제 대표팀에서 활약할 만한 여지가 있었는데 네. 그게 아예 약간 원천 차단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레브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계속 나쁘지 않았거든. 우승을 못했다 보니 나쁘지 않았는데 그것도 결국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뭐 독일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게 되는데 여기 뒤에 예. 그거 있잖아요. 폴스나인 등장이 문제 뭐 요 네네네네. 얘기가 요게 네. 이제 아까 그 레브 감독 예. 얘기랑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독일이라는 팀 자체가 우승을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독일은 뭐 월드컵에 나가고 무조건 8강 이상 기본 막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독일은 독일만의 스타일대로 계속 그거를 갈고 닦아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과거에 네덜란드 크라이프의 시대하고 그다음에 베칸바워가 둘이 라이벌 당대 세계 축구의 라이벌리를 구축할 때도 보면 스타일이 달라 일단 네, 독일이랑 네덜란드랑은. 근데 독일은 어쨌든 그걸로 우승을 했잖아. 계속해서 그걸로. 유럽에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게 그때 당시에 독일인데 그런 거를 너무 좀 간과한 게 아닌가 레브 시대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 거 넘어가죠. 폴스나인의 등장이 문제냐라는 얘기인데 BBC 칼럼에서요. 2010년 스페인이 폴스나인으로 재미를 보기 시작하자 독일이 2014년부터 따라하기 시작했고 독일산 정통 스트라이커가 사라졌다고 BBC 칼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폴스나인이 기존 정통 스트라이커의 종말을 불러왔고 독일도 여기에 어설프게 발맞추다가 망했다는 주장이고 그냥 정통 스트라이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동의하시나요? 그게 있어야지 근데 네. 정통 스트라이커가 있어야지. 근데 이게 약간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네네네. 시대의 흐름일 수도 맞아요.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격수, 수비수, 미드필더, 뭐 골키퍼로 나눠져 있자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선수들에게, 공격수들에게도 압박도 해야 되고 정말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팀은 이 압박을 어느 방향으로 몰아서 할 것인지까지 정해서 지정하는 그런 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안에 가서 골도 넣어야 돼. 너무 힘들어. 체력 다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피니시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정말 극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시기에 그 체력이 안 나와서 골 결정력이 못 받쳐줄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레브 감독이 패배 전술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그 다음에 한지 플릭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페크루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다 굽어 쓰면서 폭망했고 망했죠, 이게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하베르츠를 옵션 1으로 쓴다 할지라도 페크루크라는 옵션 B를 항상 활용할 수 있게끔 갈고 닦아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로톱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어느 순간 제로톱을 써야 되느냐, 어느 순간 원톱을 써야 되느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금 제로톱이 유행이니 제로톱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거는 결국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펠크루크 선수도 몸 상태가 안 좋다 그래요. 안 좋아서 그 90분을 소화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라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하베르츠가 일단 1옵션이 될 것 같고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펠크루프를 투입해가지고 뭐 경기가 어렵거나 상황을 좀 타개해야 될 때 하면 투입할 텐데 월드컵 때는 그게 너무 늦었어 솔직히. 나 독일 경기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 야 진짜 그거 넣었으면 그거 되는 건데 왜 그걸 굳이 안 넣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약간 그때 스페인도 좀 답답했는데 스페인 독일 경기 보면서 야 쟤네 왜 저러냐. 감독들이 그렇게 좀 어. 고집스러울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두고 본단 말이죠. 네.
근데 나라면 내가 감독이라면 월드컵에서 뭔가 안 돌아가면은 그냥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빨리빨리 수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 토너먼트 올라가면 단판 승부잖아요. 근데 그걸 믿고 앉아있기에는 너무 속이 타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또 안 됐을 때 그렇게 바꿨는데 안 되면 또 욕은 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욕 먹어야지 뭐. 가만히 있어도 욕 먹는 거 뭐라도 하고 욕 먹어야지. 차라리 변화를 주면 먹는다. 그래 욕바지 생활이 하루 이틀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페인으로도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인도 만약에 그 시절 메이저 3연패 했던 시절에 확실한 9번 스트라이커가 있었다면 폴스9이 좀 덜 쓰였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 시대적 스페인에서 유행했던 전술의 흐름에 따라서 폴스9으로 좀 갔을까요? 여기는 비하가 있었다니까요. 네. 페난드 토레스도 있었고 토레스도 다비드 비아도 비아도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9번, 그러니까 9번 유형이라고 말하는 그 톱에서 딱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유형, 전형적인 그런 유형은 없었지만 타겟 흔히 말하는 그런 유형은 없었지만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만 성공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파브레가스를 언제 제로톱으로 활용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2012 때 거예요. 12. 네, 12 월드컵까지는 네. 원톱 자원이 있었다니까요. 네. 비아가 계속 네, 있었고 그 유로 토레스도 2012에서 아마 파브레가스를 제로톱으로 네. 쓰지 네.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이제 펄스9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는 이제 가짜 수비수 뭐 요 얘기 했었던 것 같고. 그래, 네. 그래. 페드로도 있었지. 페드로도 골 잘 넣었으니까. 아 맞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페인 쪽 언론에서 다비드 비아가 월드컵 은퇴한 다음에, 그러니까 대표팀 은퇴한 예, 다음에 예. 대표팀에 다시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네. 활약한 선수가 없으니까. 정통 스트라이커가 좀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다시 올까요? 뭐 이미 가까워갖고 있지 않나요? 아, 네. 너무 희귀한 매물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엘링 홀란 같은 선수가 그렇게 높은 가치를 이제 평가받는 거고, 엘링 홀란의 지난 시즌은 그 전 시즌과 비교해서는 아주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만큼한 선수가 없는데. 그럼. 네. 야, 씨, 소원이었겠다. 그런 공격수. 공격수 한 명 있으면. 아 레반도프스키 있잖아요. 있잖아. 그렇네요. 아니 월클 욕심 중에 아니에요? 월클인데. 레반도프스키가 네. 있네. 아, 레반도프스키가 한 5살 어렸을 때 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바이언이 계속 데리고 있겠죠. 네. 빨리 사과하세요, 가서. 전화 한 통 하세요. 레비한테 사과해요. 미안하다. 아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 투톱도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요즘에 다시 4-4에 쓰는 팀들이나 네. 아니면 3-5-2 같은 시스템 다시 활용하는 팀들이 있는 거 보면은 네. 이제 공격수 한 명 갖고 안 돼 이제. 그래서는 사실 그렇죠. 원하는 만큼의 그 리턴을 못 받으니까 야 2명 쓰자. 2명을 쓰는데 우리가 전술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좀 복잡하게 가더라도 2명 쓰자 일단. 그 둘 중에 하나 넣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다음에 이제 과거 유로 대회 스트라이커 비교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2024에 출전하는 뭐 대표적인 톱 선수들 필 크루크 있고요. 레반도프스키, 모라타, 스카마카, 호일룬, 미트로비치, 케인, 베오르스트, 지루, 루카쿠, 도우비크, 시크가 있고요. 유로 0400 때는 파울레타, 오원, 앨런 셔러, 에미레스키, 벨기에의 은펜자, 트레제게, 알렉산더 프라이, 스위스 선수죠. 비에리, 필리포 인자기, 하칸 시키르, 요온 카레브, 졸라탄, 양콜러, 케빈 크라니, 클루제, 클루베르트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20년 전 스트라이커들과 딱 비교했을 때 지금의 스트라이커들. 무게감은 20년 전이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높죠. 네. 네. 사실 자 유로 2024 스트라이커 중에서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폴란드 대표팀 가서는 기대만큼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네. 언제나 그랬죠. 네, 그 이탈리아의 스카마카, 예전에 이탈리아 스트라이커들과 비교했을 때 무게감 당연히 떨어집니다. 네. 예전에 항상 월클급이 있었는데 네. 이탈리아는. 그리고 프랑스의 지루, 영계 왕이긴 하지만 프랑스도 어떻게 본다면 최전방 자원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보면은 잉글랜드의 해리케인, 우크라이나의 도우비크, 뭐 이 정도 빼면은 에이 루카쿠는 넣어줘야 돼 그래도. 네, 루카쿠 정도. 루카쿠는 어쨌든 간에 얘가 대표팀에서 골 넣은 걸로 따지면은 얘가 엄청 많이 넣었어요. 물론 저는 루카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얘가 어쨌든 한 번은 인정을 해줘야 돼. 좋아요. 그러니까 루카쿠 뭐 이런 선수들이 있다면 이쪽은 무게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오른쪽도 약간 추억 보정도 있고 같이 엮여 그치, 있어서 여기 이제 파울레타 이런 그렇게 선수들. 보이는 선수도 있어. 예. 추억 보정으로 여기에 들어간 선수들. 예. 에밀 에스키, 네, 에스키. 에밀 은펜자, 은펜자는 안 돼. 용 카레브, 용카레브 안 돼. 케빈 쿠라니도 약간 빼야 그냥 돼, 빼야 걸친 돼. 것 같아. 이런 선수들이 이제 추억 보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요 들어가도 비슷한 급이 파울레타, 그다음에 여기 헤스키, 은펜자, 요거 근데 네, 프라이는 스위스 대표팀에서 어쨌든 잘했어. 대표팀에서 잘했고 잘했으니까.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사람들 많이 알죠 또 네. 그때 또 월드컵 때문에 많이 알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카레브 좀 그렇고 요 정도를 빼면 쿠라니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은 여기 들어와도 별 차이는 차이가 없어 없어요. 보인다. 근데 이제 여기 센 이름들이 많으니까 네, 뭐 우원 그렇지. 있고 시어러 있고 트레제게 비에리 인자기 질라탄, 질라탄, 양콜로, 클로제, 클로제, 클로이베르트. 그래 클라이베르트도 사실 다 레전드들이잖아. 엄청 잘했으니까. 클로이베르트는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는 한동안 역대 최다 득점자였거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여하튼 최다 득점 기록을 갖고 그냥 있더라고요. 저기 바르셀로나 기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드 반 니스텔로이하고 야. 이제 투톱을 쓰느냐, 호흡이 안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파울레타를 은근히 좋아하긴 했어요. 네. 왜냐면 포르투갈 대표팀이 파울레타가 은퇴한 다음에 최전방 원톱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호날두를 올리거나 아니면 나니하고 투톱으로 쓰거나 역수 위주의 전술을 쓰면서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해결은 못했죠, 솔직히. 그냥 계속 그렇게 시간을 흘러 보냈을 뿐이지. 아니 그래도 유로 어. 2016 우승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르투갈 같은 팀, 아니면 혹은 스페인 같은 팀들이 늘 공격수가 없어서 우리 공격수가 없어서 우승을 못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고 파울레타 정도가 포르투갈에서 내세운 최고의 공격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쓴 건데 근데 이것도 당시에 다른 이제 비교를 해보면 느껴지겠지만 다른 우승권을 있는 국가들의 포워드에 비해서는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메이저 대회에서는 파울레타보다 누노 고메스가 훨씬 잘. 누노 그렇지, 고메스는 누노 진짜 고메스. 미쳤지 유로 2000 때. 그 얼굴도 지금 잘생겨가지고. 밀란 바로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밀란 바로시도 메이저 대회에서 눈에 미쳤었지. 띄는 활약을 했던 네. 시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은펜자 진짜 빠른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거든. 얘 뛰는 거 말고는 본 적이 없어. 골 넣는 걸 본 적이 없어. 사실 이때 벨기에 대표팀은 되게 강팀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지금만큼의 강팀은 네. 아니었죠. 용 카레브 발렌시아에서 뛸 때 난 얘처럼 쉬운 찬스를 놓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한 시즌 10골 넣는 것도 네. 힘들어하는. 와, 골대에서 한 51m 거기서 슈팅인데 그냥 골키퍼도 없는 상태에서 골대를 맞추더라고. 얘도 보면 월드컵 반짝이야 얘도. 카레브. 네. 근데 이런 선수들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그때는 4-2-3-1 전술을 많이 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넘버 10을 줬잖아요. 뭐 후이 코스타든 뭐 지단이든 프란체스코 토티라든지. 토티든 뭐 이런 선수들을 뒀기 때문에 최전방 자원에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 최전방 자원들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은 최전방 자원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쵸, 계속. 그쵸. 오히려 2선, 3선을 네. 도와주는 도와주는 그런 그림들도 역할이니까. 많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스타일만 따면 헤스키 같은 선수는 지금은 어, 더 잘할 수도 더 있어. 잘할 수도 있어. 맞아요. 헤스키 같은 선수는 정말 이타적인 공격수였지. 그러면은 너무 진짜 이타적이어서 문제였지. 차장이 말씀해주신 어. 헤스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과거의 선수 중에서 지금 이렇게 데려오면은 잘할 것 같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이 시대의 월드컵 시어러 예. 무슨 트레제게, 비에리, 인자기 이런 선수들이 여기 와서 되게 잘해. 여기 와도 잘해. 여기 지라탄은 와도 얼마 잘해요. 전까지도 네. 뛰던 선수. 여기 와도 잘해.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초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여기 오면 뭐 진짜 그 예토전생 같은 게 가능할지 예, 모르겠죠. 예, 예. 진짜 축구 예토전생이 돼서 왔어. 오면 한 두세 경기는 헤맬 수 있겠죠. 예. 근데 두세 경기 지나면 얘들은 씹어먹어, 잘할걸요. 그냥. 무조건 잘할 거야. 그러면 반대로 유로 2024 제가 말씀드린 공격수 중에서 과거로 가도 얘네는 먹힌다. 유로 2024? 예. 그럼 막 레반도프스키 이런 선수들은 뭐 케인. 케인도 그렇고. 케인은 네. 진짜 월클이기 때문에 네. 케인 먹힐 거고 루카쿠도 아마 먹힐 거야. 루카쿠, 지루 이런 선수들은 먹힐 거야 아마. 미트로비치 같은 유형. 근데 얘는 미트로비치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꺼풀을 벗어서 네. 이제는 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와도 잘한다 이걸 한번 증명을 했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여전히 이 선수가 약간의 그 경합이 되는 상황에서의 결정력은 좀 약하다는 그 느낌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알바로 모라타도 VR이 없는 시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온사이드니까
괜찮다. 괜찮은 이거. 접근이네요, 형님. 그렇지 않을까요? 오, 좀 모라타랑 그다음에 전성기 토레스랑 그러니까 말톱. 뭐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속도 대결? 아니면 아니 속도 대결이 아니라 네. 그 몸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토레스. 누구습니까, 형님? 토레스죠. 네. 네. VAR 없어도, 아니 그래도 옵사이드가 없어도. 모라타가 최근에 이 메이저 대회에서 중요한 골도 많이 그러게. 넣었잖아. 그렇긴 한데 모라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네. 넣어도 믿을 수가 없다. 네,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공격수들은 어때? 도우비크 같은 선수들. 도우비크가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 네. 어느 정도 해줄지 봐야 돼요. 아직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메이저 대회에서 네. 하는 걸 봐야 돼요. 맞아. 다 약하다. 네, 다 약해요? 이렇게 보니까 약하다. 네, 전체적으로. 예. 자, 요 정도로 유로 2024. 레반도프스키도 잘하겠네. 그럼요. 레반도프스키. 그냥, 지금 레반도프스키는 아니야. 한 3, 4년 전에? 아유, 레반도프스키는 한 3, 4년 전에 레반도프스키면 진짜 잘할 텐데. 예. 자, 이렇게 유로 2024 독일 스트라이커부터 이제 과거 대회 스트라이커들까지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마지막 코너이자 핵심 코너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토론인데 오늘 주제 스페인이냐, 이탈리아냐, 네덜란드냐 요 세 팀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페인 대표는 영주 형님, 네덜란드 대표의 진수 형,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대표로 찬우 형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럽 베팅 사이트에서 생각하는 우승 확률이 나왔는데요. 재밌다, 잉글랜드가 23.8%로 제일 높고요. 프랑스가 20%, 독일이 14.3%, 포르투갈이 10.5%입니다. 스페인, 영주 형이 응원하는 스페인 9.52%고요. 사실상 요 5팀이 우승 후보로 봐야죠. 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스페인까지. 어. 그 다음이 탑4까지 아니고요? 아니, 탑 5까지인가요? 에이, 그 그래도 두 자릿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안 되는데 그러게. 지금? 너희들 반올림 몰라? 반올림? 9.5이면 반올림하면 10%야. 그 대회 전이니까 이 세 팀 말고 나는 진짜 솔직히 이 팀 우승할 것 같다. 영주 형 어디예요? 스페인이요 그래도? 저는 우승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팀은 없어요. 사실 이번 대회. 그래요? 예. 네. 예전에는 메이저 대회 하기 전에 이 팀이 우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데 다만 이제 토니 크로스가 은퇴하잖아요. 예. 그 토니 크로스 선수 경력에서 유로 우승 경력이 없으니까 그 자국에서 펼쳐지는 유로니까 독일이 우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독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진수 형은? 홍워드? 네. 저는 그래도 저 생각은 비슷해요. 예. 전부 다 지금 강팀들이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8팀 정도까지는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래도 거기에서 제일 앞서 있는 팀은 프랑스가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저도 비슷해요. 프랑스가 제일 앞서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프랑스는 그리즈만하고 이제 은바페가 너무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즈만하고 은바페 둘 중에 하나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린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서 봤잖아. 그리즈만이 컨디션 안 좋아도 은바페 혼자? 은바페가 멱살 잡고 끌어간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가 제일 어쨌든 간에 제일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 현재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이긴 한데 네. 그런데 데시안 감독 시절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 멤버가 성공적인가? 월드컵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멤버로는 메이저 대회를 연달아 잡아먹었어야 씹어 먹어야 된다. 과거의 그런 멤버가 스페인처럼. 아닌가? 그럴 수 오히려 있죠. 먼 훗날에는 이 데시안 시절이 월드컵 우승을 했지만 성공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왜 평가를 이거밖에 받을 수도 있지 못했나?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멤버가 좋았어요. 아니 있어요. 결승을 세 번을 갔는데 결승을 세 번 갔잖아. 그쵸. 결승을 세 번 갔는데 우승 한 번밖에 없다. 그럼 확실히 좀 아쉽지. 왜냐면 전력은 어쨌든 우승할 만한 전력이었다는 얘기인데 결승까지 간 걸 보면 우승할 만한 전력이었는데 그때마다 왜 번번이 이렇게 그것도 진 것도 다 아슬아슬하게 진 거 아니야. 그래서 특히 유로 2016은 그건 우승했었어야 돼. 그건 했어야죠. 그건 자국에서 했었어야 펼쳐지는데. 돼. 그걸 못하니까 결국 영주 형이 이렇게 냉혹하게 평가를 내는 겁니다. 자, 퍼센트 또 말씀드리면 이탈리아가 그 다음입니다. 5.36%고 진수 형이 응원하는 네덜란드가 그 다음은 4.35%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지금 이 도박 사이트에서의 우승 확률로는 5순위, 6순위, 7순위인데 1, 2, 3, 4순위보다 내가 응원하는 이 대표팀이 좀 더 높아야 되는 데 있습니까? 이 네 팀 중에 하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중에서 아니 스페인까지 해도 난 이거 맞다고 보여요. 이거 맞다고 보여요? 맞아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이탈리아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탈리아도 몇 퍼센트 정도 보세요? 나는 근데 여기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1등인 건 지난대회 우승해서 그런 것 같긴 해, 솔직히. 지난대회 우승을 안 했으면 나 여기서 제일 낮을 거라고 봐요. 세 팀 중에서. 스페인 대표가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그럼요. 저는 스페인 대표로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패널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한가요? 불편합니다. 왜죠? 네. 더 내려가야 되나요? 저는 잉글랜드, 프랑스, 네. 독일, 포르투갈 패널을 불러주세요. 네. 약간 2부와 1부 느낌일까요? 네. 아니, 두 자리 안 되잖아요, 지금. 어차피 두 자리 안 두 되는데. 자리 안 되면서 뭘 자꾸 그런 반올림하면 얘기해요. 10%다. 그 2%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스페인 사람, 네덜란드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팀의 가장 강점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스페인부터 갈까요? 스페인은 일단 조직력이 매우 좋고요. 예.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곳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흐름만 제대로 탄다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유로에서 총 3회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에서 우승하는 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팀이다.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몰아서 2회 한 거? 네. 몰아서 2회 한 거? 그때. 그전에는 1960년도쯤에 1964년도에 우승했나? 네. 그래서 그때 08 우승 전까지 왜 스페인 무조건 되냐, 이제 무조건 돼 아니다. 요 얘기도 잠깐 있었어요. 우승이 네. 저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여러분 스페인이 그 전까지는 예선만 무적함대. 그랬었죠. 자,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 어떤 강점이 있죠? 네덜란드는 과거까지는 저는 스페인하고 비슷한 결이었다고 봐요. 예. 분명히 조직력도 좋고 점유할 줄 알고 경기를 지배할 줄 아는데 뭔가 한 4강쯤 되면은 미끄러지는 그런 색채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덜란드는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이 다르냐 하면은 이전 최근 메이저 대회들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좀 실리적인 축구를 많이 하고 수비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하고도 조금 결이 맞는 어. 그런 형태로 지금 네덜란드가 최근에 가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중심은 당연히 반다이크가 있고요. 어. 이 반다이크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듬직하지. 예. 최고의 수비수. 지난 월드컵에서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가장 괴롭힌 팀이 어느 팀이다?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는 어떤가요? 프랑스 아닌가요? 그렇죠. 네, 결승에서 3대3이고. 예. 이탈리아 사실 이번 대회에서 이탈리아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그건 기대를 있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건 있습니다. 감독 수준은 그래도 이 대회 참가팀 중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감독의 수준 자체는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스팔레티 감독이 무언가 어쨌든 간에 해결책을 좀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이 예. 가장 강점이다. 감독의 강점이에요. 왜냐면 네. 다른 팀들, 그러니까 대표팀 감독을 사실 그렇게 막 리그 우승 시켜놓은 전성기 감독이 바로 덜컥 맞고 이런 경우가 그런 거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물론 한지 플릭 감독 같이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예, 있긴 예.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런 비슷한 예외적인 상황인데, 네. 스팔레티 감독은 이제 한지 플릭 감독에 비해서는 감독 생활 되게 오래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약팀도 맡아봤고, 그다음에 좀 적당히 강팀도 맡아봤고, 그다음에 리그 우승도 시켜봤고 이러니까 그렇죠. 경험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탈리아 대표팀의 상황을 아마 잘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왜 명단을 그렇게 뽑았는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뭐 생각이 있겠죠? 예. 네. 그 점이서 강점이다. 다른 감독들보다 상황 대처나 이런 거에서는 훨씬 더 대회 기간 중에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빠르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오, 감독. 예. 다 세 분이 각자 이제 본인 나라에 대한 각종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 그거는 다- 나라요? 예, 본인 나라. 네. 우리나라 아니야. 예, 아니야, 본인 나라로 우리나라 좀 아니야. 2%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인정하시나요? 서로에게? 서로의 이 강점들에 대해서는? 네,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네덜란드가 예전에는 명단 보면은 와 4강까지 갈 것 같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파괴력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월드컵에 한번 이제 결승전에 진출한 이후로는 예.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딱 명단 보면 아 8강짜리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감독이 아마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예. 그 순간 탈락하겠죠. 네. 너무 그 토너먼트 4강 결승까지 해야지 뭐 감독이 아니,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같은 조에 나올 텐데 스페인이랑 이탈리아랑. 막 손가락질 나시네요. 왜? 내가 이렇게 약간 이거 뭐 비켜줘야겠어. 뭐 문제야? 이거 왜? 스페인에 이거 대한 뭔가 선전포고 느낌. 아니 삿대질이 아니잖아 이거. 예. 삿대질 이런 게 삿대질이고 예. 이거잖아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잖아.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바꿀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러면 이번에 저기 같은 조잖아요. 어쨌든 간에 경기 하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물 좀 더 드릴까요? 물 다 드셨나요? 일단 불은 질러놨는데 예, 예. 속이 타네요. 근데 네. 재밌겠다 들이붓는 거. 아니 유로에서 맨날 만나 스페인, 이탈리아. 근데 정말 자주 만난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스페인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게 그날 모라타의 컨디션을 내가 예상하기가 힘들어. 아니, 모라타만 믿고 가야 되나? 아니요. 스페인은? 물론 이제 원톱 자원으로 모라타를 믿고 있는데 네. 모라타가 안 터졌을 때 조금 더 스피드가 뛰어나고 뒷공간 파괴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오야르사바를 기용하고 네. 아니면 그냥 공족볼 다툼하자 하면 호셀루를 아마 기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이탈리아를 상대로 스페인이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이션스 리그 준결승전인가? 그때도 이탈리아를 잡았던 것으로 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잡지 않을까 이탈리아를. 유로 대회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이탈리아가 스페인 상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죠. 최근 대회에서는. 예. 최근 대회들. 그러니까 그 콘테가 감독 맡은 이후부터 유로 2016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탈리아 그래도 스페인 그 전까지 그 전에 스페인 천하 시절에는 막 그냥 만났다 하면 그냥 판판이 깨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이탈리아가 스페인에 대한 어떤 약간 공포는 좀 극복한 걸로 보여서 이번 경기도 되게 이렇게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스페인보다는 이탈리아가 좀 약하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예. 왜냐면 거의 모든 포지션에서 좀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네. 이탈리아 쪽이 이 포지션 부분에서는 스페인보다 낫다 있을까요? 스페인보다 낫다. 뭐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 최전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최전 스카마카랑 스카마카가 어쨌든 네. 폼이 멀쩡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스카마카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도 뭐 좀 비슷한 비슷한 수준? 것 같아. 네. 앞에 그 전방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전방이 그렇다면 결국 이제 미드필드 진하고 이제 네. 수비 쪽에서 얼마나 이제 실수를 덜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장악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미드필드 지역에서 이제 포지션 자체는 이제 이쪽이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은데 그거를 포지션만 갖도록 포지션이 유효한 슈팅으로 전환되지 않게 포지션만 먹도록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판단만하게. 있네요. 네. 골키퍼. 골키퍼요? 예. 그게 스페인이랑? 뭐 골키퍼가 스페인이랑 우나이 골키퍼. 시몬. 뭐 왜? 누가 더 누가 더 낫다 낫냐? 못하다? 예, 이탈리아. 아 골키퍼? 예. 골키퍼는 이탈리아 낫죠. 아니 우나이 시몬 괜찮아요. 네. 지금 이번 시즌 나리가 최고의 골키퍼였고.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 돈나룸마도 나쁜 골키퍼는 아니고, 일단 그 골키퍼 진으로 봤을 때, 만약에 돈나룸마가 뭐 뭔가 뭐 부상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뒤에 있는 백업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키퍼 진 자체가 네. 저는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대결에서 스페인이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이 갑자기 되게 분석적으로 지금 아니 얘기하는 것 아까는 같은데? 이길 거 자신 못하겠다면서요. 자신은 못하는데 네. 느낌상 이런 맛으로 가는 거죠. 스페인이 예. 첫 경기가 크로아티아고 예. 두 번째 경기가 이탈리아예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B조에서 두 번째 경기가 스페인이잖아요. 네. 스팔레티 감독이 두 경기만에 해결책을 찾긴 어렵지 않을까? 너무 이르다. 조별리그 세 경기째에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좀 빠르게 맞붙는 게 낫다. 네. 스팔레티 좋은 감독이긴 하지만. 네, 세 경기째 찾으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16강 올라가는 팀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 편성. 근데 조 3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올라가기가 좀 여유로운 편이죠. 골키퍼 얘기하니까 네덜란드는 조금 걱정되는 게 예. 확실한 1번이 없거든요. 아, 지금 그래요? 이번 대회는 베르브리엔 그러니까 브라이튼에서 활약한 어린 골키퍼를 쓸 계획인데 예. 뭔가 이제 믿음직함이 좀 부족한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되는데 다만 이 베르브리엔이 그 네덜란드 브레다 있던 시절부터 이제 볼을 앞으로 연결해주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빌드업에서도 굉장히 재능을 보이던 선수였고 선방적인 부분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네덜란드는 기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다른 포지션 전체적으로 네. 스페인, 이탈리아랑 비교했을 때, 이 포지션 쪽은 네덜란드도 괜찮은 데 있을까요? 네덜란드 수비죠. 수비. 수비는 뭐 전 유럽과 비교해도 최고다. 손색이 밀리지 없다. 않는 손색이 없지 지금. 1군부터 한 5군까지. 5군 너무 오버했나? 그러니까 한 네. 3군까지 해도 네. 다른 대표팀과의 주전과도 수비. 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있죠 지금? 더블에 이번 수비 시즌 잘했는데. 예, 아쉽네요. 반다이크, 예. 더브레이, 더리트, 예. 블린트, 반더벤 굉장히 많죠 진줄이 좋은 나오네. 선수들이. 예, 중앙만 해도 이 정도인데 예. 측면도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 있고요. 둠프리스, 프린포 이런 선수들이 물론
소속팀에서는 평가들이 좀 엇갈릴 수 있지만 둠프리스 얘기가 웃으시네요. 여기 있으시네요. 인테르가 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인테르가 이렇게 만들어줬어. 둠프리스도 뭐 어떤 공격적인 국면에서 굉장히 믿음직한 선수고 야, 평가는 잘하더라. 애국자야. 프림폰 같은 경우에는 또 레버쿠젠 목표 우승에서 굉장히 귀한 선수죠. 자, 말 안 이런 했는데 선수들이 아케도 있습니다. 있네. 네, 아케도 아케 있죠. 있죠. 네, 굉장히 자원들이 양적 질적인 면에서 예. 최강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역대로 봤을 때도 굉장히 예. 좋은 수준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덜란드의 미드필드진이 궁금해요. 지금 어쨌든 네. 간에 코프메이너스 부상으로 빠지고 펜키령이 더영도 이제 지금 부상으로 제일 빠지고. 크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번에 어쨌든 에인토벤이 엄청나게 좋은 성적으로 우승을 했잖아. 거기 주역들 스하우턴이나 뭐 베이르만이나 네, 이런 선수들 맞습니다. 이제 대표팀에 걔네들이 아마 주전이 될 것 네, 같은데 나 이 선수들이 얼마나 할지 나 그게 궁금해요, 조금. 저는 일단 더용 빠진 거는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굉장한 타격이에요. 더용이 이제 지난 월드컵 유로에서 봤다시피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도 혼자 멱살 끌고 막 가는 그런 타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 레인더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서턴과 베르만 조합이 예선에선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네덜란드에겐 좀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프랭키 데용이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이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에 레인더스가 자리를 잡고 서턴이 대표팀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지금의 중원 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조합도 생각보단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공격 예상을 쪽은 합니다.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좋지도 않아요. 네. 더용이 있는 게 낫지. 그렇지. 그거 당연히. 아니, 그럼 당연한 소리 하고 그럼 있냐? 월급급 진짜. 선수가 있는 게 낫지.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네덜란드 수비는 인정하는데 미드필더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어. 아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모라타 그냥 영원히 쓰시라고. 아니 모라타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그치. 걔도 개통도 약에 쓸면 없다고. 있는 게 알겠습니다. 나요. 네덜란드 공격진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저는 결국 이번 대회는 사비 시몬스 하기에 달렸다. 사비 시몬스가 지난 월드컵에는 정말 그냥 유망주, 그냥 모습만 보이고 들어간 그런 선수였다면 이제는 정말 중심으로 자리 잡은 선수거든요. 예선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고 라이프치히에 다시 이제 독일 무대로 넘어가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팀에서는 좀 발현이 되지 않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이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자신의 팀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때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사미 시몬스 잘하고 바르셀로나 왔으면 좋겠다. 사비 시몬스가 저는 볼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수가 볼을 잡고 갑자기 기어를 확 올릴 때 네덜란드 공격 속도가 확 빨라져요. 과거에 체코와 아스날에서 뛰었던 로시스키 선수의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덜란드가 지금 부족한 속도, 그러니까 학포, 데파이, 베르반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은 과거만큼의 속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전환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비 시몬스가 얼마나 해결하고 이끌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봅니다. 세 분이서 생각했을 때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공격진 1, 2, 3순위 매긴다면 어느 나라가 더 세다고 생각하세요? 이 딱 세 나라만 봤을 때. 공격진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톱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톱이랑 좌우 이렇게 이선 뭐 자원까지 다 이선까지? 합쳐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선 자원까지 합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스페인이 스페인 한 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모라타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최전방에 오야르 사발이라든가 호셀로라든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스트라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골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모라타에서부터 무게감이 확 떨어지는데. 근데 최전방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에요. 측면은 세다. 좋다. 네. 여기가 좋아. 진짜. 4-3-3일 때는 뭐 왼쪽에 니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인데 4-2-3-1 쪽으로 바꾼다고 친다면은 중앙에 올모라든가 오야르 사발이 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만약의 경우 조별리그 1, 2차전 승리했다. 3차전에는 페란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3차전에 또 페란까지 보여주는. 라민 야말 휴식을 취해라 이러면서 예. 페란과 아유세 페레스를 또 쓸 수가 있죠. 그 1차전, 2차전 이렇게 잘 풀릴까요? 네, 안 풀리면은 페란은 벤치에 계속 앉아있는 걸로. 3차전까지 어쩔 수 없이 모르타 믿고. 그냥 벤치에만 달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 네덜란드가 이름값은 좀 떨어지는데 양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데파이, 학포, 베르바인, 그 외에 이제 브로비, 베오르스트 이 옵션들도
성향이 다 달라서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쓸 수 있다는 게 네덜란드의 좀 그런 장점이 장점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이탈리아 공격진의 장점은 뭐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나요? 왜냐면 사실 키에사 지난 시즌 잘 못했어요. 예. 키에사 잘 못했지. 예. 그래서 그리고 고민하다 뽑은 게 그냥 이 정도예요. 지금 뽑혀 있는 게 지금 이 정도야. 그래서 골이 되게 안 나와요. 이 지난 평가전 이제 대회 직전에 하는 평가전인데 대회 직전에 했던 평가전 보면 골이 진짜 안 나와. 예, 그 골도 프라테시가 넣고 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 뭔가 공격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하나 터트려서 뭘 해줘야 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스타일로는 이탈리아의 스타일이었었는데, 그게 없어. 솔직히 좀 약해요. 공격 자원들은 약하고, 예. 그 다음에 미드필드진도 원래는 이제 강점이 있었어야 되는 자원인데, 토날리 나가리 되고, 그 다음에, 로카텔리 안 뽑고, 뭐 이러면서 좀 많이 좀, 부족해요. 미드필더진이 조금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좀, 이탈리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나갈지도 잘 모르겠어, 지금. 지금 일단 제일 고민인 건, 네. 어쨌든 스팔레티 감독이 지금 팀을 맡은 데서, 최대한 어쨌든 팀의 효율을 뽑아내도록 뭘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안 보인다고 할까? 그래서 이래서 과연 지금 이 유로가 진짜 완전 코앞인데 이제 개막이 코앞인데 그쵸. 이게 지금 조별 라운드가 통과가 되려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어떻게든 간에 조별 라운드만 통과하면 토너먼트 때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회를 통해서 팀이 성장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조르디뉴가 잘해줘야 된다. 조신. 예. 예. 우승 멤버 조르디뉴. 네. 예. 지금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순이고 그다음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잖아요. 앞에 우승 후보 굉장히 퍼센트 많이 받은 팀들이 이기려면은 과거에서 한 선수 데려와야 된다. 딱 한 명 데려오면은 스페인 우승할 것 같다. 네덜란드 충분히 우승 후보다. 이탈리아 충분히 우승 후보다. 누구 있을까요? 스페인에서는 과거에 아무나 한 명. 저는 최전방 다비드 비아 갖다 놓는 게 비아.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스페인 대표팀 봤을 때 미드필드진은 그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너무 좋거든요. 일단 로드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페드리가 최근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 그리고 파비앙 루이스 있고, 수비 맨디, 미켈 메리노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요. 그 수비 쪽에서는 뭐 이름값은 떨어지긴 하지만 느노르망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왼쪽에 이제 코크레아가 나오는데 그것이 과연 힘을 발휘할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리마이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비 라인도 나름대로 짜임새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만들어서 골을 못 넣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라타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스페인에 비아가 들어갔다면 퍼센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 잉투, 독포 이렇게 4개 국 중에서 어디까지는 이길 만하다고 보세요? 우승 확률. 그 포르투갈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순위까지 잉투가 비빈다. 자, 보면은 어. 포르투갈이 10.5%, 예. 스페인이 9.52%예요. 예, 예. 네네네. 퍼센트지가 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비아가 비아가 들어오는데 오는데 그것밖에 안 돼? 아, 나는 그래도 독일 봐야죠.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비아 그러면은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비아가 돌아온다. 그러면 독일이 한 12 정도로 떨어지고 예. 그리고 그 포르투갈도 한 8에서 7 정도로 떨어져요. 그걸 다 이제 스페인이 먹는 거죠. 그러면은 잉글랜드가 한 네. 24, 프랑스 20, 스페인이 한 14. 15, 6, 15, 그 정도까지. 6. 그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 예. 봐야죠. 예. 자, 네덜란드는 누구 오면? 그러면서 무슨 이탈리아를 이긴다 그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이탈리아 5.36. 네. 네덜란드는요? 요한 크레이프 가능한가?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크레이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돼? 아니, 형님도 한 명 누구야? 비아가 그런데 스페인에 그만한 선수가 없나? 없구나. 없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진짜 스페인 신기한 게 우승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그 정도급의 선수가 없다. 크레이프가 있네. 그러니까. 맞네. 뭐 크레이프 너무 반칙이라고 생각되면 네. 저는 뭐 마음속에 정해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아리엔 로벤. 로벤. 로벤만 오면 됩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왜? 이 테니스 조금 맞춰준 것 같아, 이제? 그렇지. 그럼. 한 수 접어졌다. 로벤이 오면은
지금 강한 수비가 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은 게 역습으로 갔을 때 로벤이 점유해줄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마무리까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의 형태의 구성이 더 빛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 디스테파노라고 네. 적으신 분이 있는데 디스테파노를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반칙이고요. 네. 그리고 라울이 비아보다 낫다고 얘기했는데 라울은 해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탈리아는요? 그런 관점에서는 비엘이죠. 아, 크리스티안 비엘이. 비엘이가 참 유로랑은 인연이 없어. 예.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비엘이가. 예. 근데 이제 월드컵 때 이 선수가 했던 걸 보면 그 짧은 기간에 골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넣었었기 때문에 비엘이가 톱에 있다. 그것 자체로도 이탈리아는 그냥 버티기만 하려 어떻게든 간에 버티고 공 주면 제가 알아서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비엘이 있으면은 저는 꽤 많이 우승 확률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크리스티안 비엘이는 진짜 아마 현역 시절 뛰는 것을 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예. 호가 더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온몸을 사용해서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를 좋아합니다. 탱크야, 탱크. 탱크죠 말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비엘이는 그거예요. 지루가 골 결정력이 엄청 좋아. 그게 비엘이야. 내가 배로 넣는 걸 봤나 무릎으로 넣는 걸 봤나. 네. 그러니까 온몸을 사용해서 골을 넣어요. 형님도 그때 아가리 FC 때 배로 한번 골 넣지 않으셨어요? 아가리 FC의 비엘이야? 비엘이네, 아, 형. 비엘이었구나. 형 그때 아니야 골대 같이 들어갔어 공이랑. 야 여기서 중요한 거 예. 비엘이 얘기하는데 나를 비교하면 아니 배로 넣어. 아니, 그게 배로 아니라 넣고 배로 배로 넣은 거, 생각하니까 배로 넣은 거. 최근에 배로 못 넣은 게 루카쿠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괜스레 비엘이 선수에게 미안해지네요. 자, 요거는 그 환희 형이 시청자 의견까지 받아보라고 해서 넣은 시청자 건데요. 의견이요? 네. 세 개의 이거 시청자 의견이군요. 미안합니다. 세 개의 국가대표도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세 팀만 딱 풀리고 돌렸어요. 그러면은 전적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냥 한 번씩만 붙는 거예요? 그쵸, 한 아니면은 번씩만. 뭐 한 번씩만? 아니면 한 두 번씩? 번씩만. 두 번씩 붙자. 이거 경기 너무 적잖아. 그래요. 이러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립제에서 두 번. 두 포메놀로이 아니고 중립에서 두 번. 두 번씩 해가지고 네. 자, 일단 이탈리아 먼저 가죠. 스페인이랑 1차전 가졌습니다.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 이거는 스페인이 우승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경기 하면은 풀리그 하면은 스페인이 우승할 것 같아요. 이유는? 아니 전력이 제일 세. 솔직히 세 나라 중에서는 전력이 제일 세요. 네. 오, 네덜란드 얘기도 은근히 있는데요. 저는 네덜란드는? 1승 2무 1패 할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스페인한테 1승 1무, 이탈리아한테 1무 1패. 오히려. 아 역으로 이제 스페인한테 역으로. 강하다. 아, 그럼 찬영님 네 그러니까. 경기 그럼 결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 2승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탈리아? 2승 2무 2패 정도? 아니 네 경기. 6경 네 네 경기구나. 경기, 네 경기. 두 경기. 둘둘이니까 죄송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경기를 더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1승 1무 2패 봅니다. 찬우는 자기와의 싸움 두 경기 포함한 거죠. 2승권이면 우승권인데 근데 네. 6경기를 하셨구나. 네. 영정은. 저도 사실은 뭐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승 1무 1패 또는 뭐 1승 2무 1패 그럼 우승이잖아. 네 우승할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어렵게 네덜란드랑 두 번 어때요? 결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2무 또는 1승 1무 네, 네덜란드 아니, 네덜란드가 스페인이랑 최근에 한 게 2010년 이후에 4번 싸웠거든요. 예. 그래서 2승 1무 1패예요. 근데 그 1패가 월드컵 때 우승 내준 그 1패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 스페인만 만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싸워 네덜란드가. 그래서 절대 안 지거든요. 저도 예상으로는 네덜란드는 스페인한테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탈리아한테는 항상 약했어요. 네덜란드가. 전통적으로 좀 그런 굉장히 건 있죠. 천적이었고 네. 2010년 이후에 7번을 싸웠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3무 4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조심스럽게 그냥 1무 1패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 그런 상상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느낌이 그러니까 네덜란드랑은 뭔가 왠지 1승은 네덜란드한테 그러니까 1승 아까 1승 1무 2패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1승이 이제 네덜란드한테 1승. 그리고 이제 스페인한테 이제 1무 정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각각 이 팀한테 한 번씩 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페인하고 네덜란드는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붙으면.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붙으면 사실은 스페인이 주도하다가 무승부 또는 간신히 승리 이런 식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이게 스페인이 저렇게 연속으로 우승하던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 이탈리아가 그전에는 이제 월드컵 우승도 많이 해본 나라여서 그렇죠. 스페인한테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그 2008년 이후부터의 그 전적이 완전히 그때부터 확 바뀌죠, 그냥. 그때부터. 자, 지금 한 2분 정도 투표 받아서 네. 700표 조금 넘었는데 퍼센트는 거의 동일하게 올라가서 정리를 하죠, 여기서. 스페인이 50%고요. 네덜란드 40, 이탈리아 10. 여러분 1%만 더 주세요. 반올림해서 어떻게든. 이게 반올림 왜 이렇게 좋아해? 저희 근데 50%라고 나왔네요, 어쨌든. 네, 50이에요. 그러네. 예. 그러면은 740표 정도 중에서 370표 정도 받으신 거죠? 네, 많이 받았네, 그러면. 투표 많이 해주셨네. 네, 그러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마무리 토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장난삼아 if 더해가지고 뭐 우승 요 얘기를 했는데 세 팀의 각각 응원하는 세 팀의 현실적인 최종 목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정말 슬퍼요. 왜냐면 우승은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중에서 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가 우승하냐, 서로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런 탑4에도 이야기를 못하는 세 팀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김한 작가의 큰 그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모았나 봐요, 네. 멤버를. 전 개인적으로 4강까지 네. 바라고 있습니다. 오, 4강. 네. 4강 굉장히 높은. 네. 운이 따르면 4강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4강 안에 들면 매 순간이 운이 좀 작용을 해야 돼요. 4강 안에 들면 다 우승 후보잖아요. 그렇죠. 예. 난 그냥 운이 따라서 네덜란드 우승했으면 좋겠는데. 네덜란드의 메이저 대회 우승이 유로 88. 88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때가 됐어. 이렇게 한 지만 지금 몇십 년째라. 다 준우승이 많으니까 네. 월드컵도 그렇고. 나는 월드컵을 한번 우승해야 네. 되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다른 강팀들이 아까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뭔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예. 그 밑에 있는 군 팀들이 뭔가 치고 들어갈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 예전에 네덜란드 대표팀이 국내에서 인기가 진짜 높았잖아요. 엄청 그렇죠. 많았죠. 많았죠. 베르캄프라든가 90년대 네. 후반, 반니 2000년대 다비지, 초반에 굉장히 그렇지. 많았죠. 코쿠 네.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 또 대표팀 유니폼이 화사해. 주황색. 오렌지색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축구 팬들도 네덜란드 많이 대표팀 입으셨죠. 굉장히 좋아하고 네. 혼텔라를 좋아하는 아, 분들도 그쵸, 많았죠. 그쵸, 되게 그쵸. 많았어요. 한국에 왔을 때도 인기 굉장히 많았어요. 훈달라는 약간 그날은. 금지어인데. 네. 여튼 밀란 팬들이 싫어해요. 예. 그런 좋은 추억이 있다. 헌터. 네. 혼텔라르.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는? 현실적인 목표? 예. 그래도 4강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분위기서는? 오, 4강. 오, 지금 왜, 4강 왜 중에서 너무한 거 스페인, 같냐? 네덜란드 아니 그게 이기는 아니라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예. 4강에 스페인하고 네덜란드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거 완전 어이, 이 영상이 기록적인 영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히든 토론하면서 공격진 어떻다, 수비진이 어떻다 했는데 네. 모라타가 해줬어. 여기선 사비시 본스가 해줘서 4강 갔어. 오야를 사발이 해줬다고 그래줘. 여기서 여기서 갑자기 틀어가지고. 그래. 아, 모라타가 조별리그 때 안 좋아서 오야르사발로 바꿨는데 해줬다. 이렇게. 예. 이탈리아는요? 전 8강을 가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별 예선 통과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크로아티아한테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스페인하고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건 진짜 모르고 그래서 스페인 전력상으로 스페인이 우위에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랑 하는데 알바니아도 보면은 여기 세리에 팀들 세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 또 뛰면 애들에 대해서 어우, 조편성이 꽤 이탈리아 되게 안 입장에서. 좋은 조예요. 지금 그러네요. 이탈리아는 조가 되게 안 좋아. 네. 되게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게 일단 급선무고 일단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그래도 저는 8강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이탈리아의 난관은 조별 라운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서 예. 그래서 알바니아랑 첫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걸 못 잡는다. 아유, 그러면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진짜 통과하기 어려워져. 그러면 스페인, 크로아티아랑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일단 알바니아전.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알바니아랑 첫 경기 붙는 게 그래도 왜 웃으세요? 아니, 뭔가 말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예. 분석과 그렇죠. 예상을 해줬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다 8강에서 멈춘다면은 네.
차누만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본 것이고 김kin강과 송펠레는 역시 펠레력을 발휘했다. 괜찮아 뭐 하루 이틀인가? 그 유로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와 영주형 맞췄네, 뭐 진수형 어. 맞췄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미래에서 오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딱 형이 맞췄어요 결과를. 아 제가 맞춘 예, 걸로? 맞춘 걸로 했을 때. 스페인 4강 갈 줄 몰랐지? 나는 예상했단다. 잘 찾아왔어. 여기가 바로 거기야. 바로 이 순간이 내가 미래를 예측했던 바로 그곳이란다. 아 역시 우야르 사발. 아 오야르 사발. 진짜. 영상 편지 진짜 잘 쓴다. 야말도 야말 활약도 해줘요. 야, 이거- 야말. 야 이거 분명히 이거 다 찍었다고 얘기한다 이러면 다 찍, 상황마다 다 그러니까. 찍어놨네. 아니 아니야 진짜. 어. 원래 어차피 라이브니까 야말 활약도 어우 야말 활약 너무 좋았잖아요. 아, 라민 야말이 유로 역사상 최연소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라민 야말 16세의 나이에 골을 넣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키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애주중지 키워놔서 스페인 대표팀이 써먹고 있는데 역시 라민 야말은 지금도 대단하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라민 야말 나는 항상 너를 지원하고 지지한다. 어떤 지원을 하셨죠? 네, 간절한 기도. 그 정도면 네. 충분하죠. 예. 진수 형님 미래에 오신 네덜란드 팬들에게. 네. 사비 시몬스가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봤습니다. 사비 시몬스. 사비 시몬스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사비 치면은 사비 시몬스가 먼저 나옵니다. 예, 네덜란드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 드디어 네덜란드 빛을 보는구나. 자 이탈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8강. 이탈리아에 앞서서 전 그 얘기 하고 싶네요. 예. 둠, 난 네가 할 줄 알았어. 여러분, 둠프리스 이렇게 좋은 선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예. 세상이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우리가 너무 이제 큰 기대를 갖고 꿈을 쫓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앞서서 냉정하게 자기 객관화와 뭔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두 분에게 전하는 말씀. 아니야 그렇다고요. 예. 아, 맞아요. 네.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셨네요. 네. 현타 오신 거지. 갑자기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네. 재미삼아 오랜만에 이런 토론 했으니까요. 자 오늘 히플라이브 6월 10일에 방송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